전 세계를 뒤흔든 건 총성도 폭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고등학생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한국 학생들이 유창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을 본 17세 사키가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일본어를 배우는군요. 역시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준 덕분인가요? 순간 교실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정적에 휩싸였고 그 장면은 곧장 SNS로 번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폭풍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한 문장을 내뱉은 사키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후 사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4일간의 수학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도쿄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국장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세요. 집안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국제정세나 역사에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가진 지식들은 참 편향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라고 말씀하셨고 할아버지는 조선은 일본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일본의 도움을 받아 발전한 나라, 아직 일본만큼 선진국이 되지 못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지가 서울로 결정되었을 때도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교토나 오키나와 같은 곳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했죠. 출발 전날 밤 친구 류이치에게 한국에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이었죠. 깔끔하고 현대적인 교실에서 한국 학생들이 서툰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라고 인사하는 학생도 있었고, 저는 소연이에요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도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분위기가 좋아지자 저는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해버렸거든요. 한국 학생들도 일본어를 배우는군요. 역시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준 덕분인가요? 그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이라는 학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런 시각도 있겠네요라고 대답했지만 소연이라는 학생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나머지 교류 시간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처음에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 학생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류이치는 사키가 뭘 잘못했냐면서 한국 애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또 다른 친구인 타케시는 좀 조심스럽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한국 학생들의 굳어진 표정, 갑자기 조용해진 교실 분위기. 정말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과민 반응을 보인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창밖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폭우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원래 일정은 경복궁 견학이었는데 인솔 선생님께서 갑자기 공지를 하셨습니다. 일정이 바뀝니다. 오늘은 서대문 형무소로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필 그런 곳을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어차피 또 일본을 나쁘게 만드는 얘기들만 나올 텐데 말이죠. 류이치도 저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타케시는 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어요. 입구에서부터 뭔가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이드분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1908년 일제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기 위해 건설한 감옥입니다. 저는 반쯤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또 시작이네. 일본 탓하는 얘기겠지. 하지만 가이드분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들과 사실들이 나오니까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은 독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였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서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와 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는 16세에 체포되어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가이드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16세. 저보다도 어린 나이잖아요. 그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시실로 이동해서 본 것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야윈 수감자들의 사진도 있었고요. 차디찬 감방의 모습들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일본이 한 일인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배웠는데 이런 일들도 동시에 일어났던 건가요? 류이치는 여전히 과장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타케시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전시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같은 또래 학생들의 이야기였어요. 저와 비슷한 17살, 18살 청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런 고통을 감수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견학이 끝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제 한국 고등학교에서 제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준 거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신경한 발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사키, 이거 받아보세요.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자료예요. 우리가 준비한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 순간 저는 어제의 발언이 한국 학생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안해요. 어제 제가 제대로 말도 끝내지 못했죠. 괜찮아요.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저는 민준이가 준 봉투를 열어봤어요. 생각보다 두꺼운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후 한국의 경제지표, 교육 현황, 산업발전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자료들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민준이의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1910년 이전에도 조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철도 건설 계획, 교육기관 수, 경제 성장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자료들을 보시면 켄타로가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충격이었어요. 1910년 이전 조선의 철도 계획도가 나와 있었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거든요. 교육기관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경제 성장률 그래프였습니다. 강점기 이전에도 조선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강점기 이후에 성장 속도가 둔화된 걸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룸메이트인 류이치가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봐. 저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좀 봐봐. 류이치는 대충 훑어보더니 한국 애들이 만든 거잖아. 편향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타케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료를 꼼꼼히 보더니 말했어요. 오, 이거 꽤 자세하네. 출처도 제대로 나와 있고. 사키, 이거 진짜일 수도 있어. 타케시는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특히 교육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895년에 이미 한국에는 근대식 학교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1910년 일제강점기 이전에 말이죠. 그럼 일본이 한국에 교육을 가져다 줬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더 충격적인 건 과학기술 부분이었습니다. 치구기, 금속활자, 거중기 같은 발명품들이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자료들이 있었어요. 특히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과 너무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배웠는데 한국은 이미 발전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일제강점기는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였던 건가요? 류이치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믿을 만한 자료야? 한국 쪽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든 거 아냐?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자료일까요? 하지만 타케시가 말했어요. 출처를 보니까 대부분이 일본이나 서양의 기록들이야.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당시 외국인들이 기록한 것들이 많더라고.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정말 그랬어요. 일본 학자들의 연구나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도 많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료들이 잘못된 걸까요? 가장 어려웠던 건 감정적인 부분이었어요. 만약 이 자료들이 맞다면 제가 어제 한국 학생들에게 한 말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였던 거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다고? 오히려 한국의 발전을 방해했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료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숫자들, 그래프들, 역사적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다른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거든요. 류이치는 일찍 잠들었지만 타케시는 저처럼 잠이 안 오는 것 같았어요. 사키, 너도 잠이 안 와? 네,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워온 건지. 타케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내일은 경주로 간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서는 또 어떤 걸 보게 될까요?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이런 혼란 속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셋째 날 아침, 우리는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고속열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쳤을 모습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거든요. 저 도시들, 저 건물들 속에는 제가 모르던 역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주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분께서 경주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천년 고도라고 불립니다. 거의 1000년 동안 한반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죠. 1000년이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았어요. 일본의 교토도 오래된 도시지만 1000년 동안 계속 수도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첨성대였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작아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묘한 위압감이 있었어요. 돌로 쌓아 올린 탑 같은 모습이었는데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7세기에 건설된 천문 관측대입니다. 당시 이미 24절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죠. 가이드분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7세기면 일본은 아직 아스카 시대였는데 그때 이미 이런 정교한 천문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류이치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때 만든 거야? 나중에 복원한 거 아니야? 하지만 가이드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정말 7세기 원형 그대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열심히 사진을 찍으며 이거 정말 대단한데?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첨성대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300년 전 이곳에서 누군가가 별을 관측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것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계산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 한국의 과학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받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전시품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금관, 금귀걸이 같은 화려한 장신구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토기와 무기들. 이 모든 것들이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과학기술 관련 전시물들이었어요. 치구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세계 최초의 공식 강우량 측정기구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1441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유럽에서는 이런 걸 생각이나 했을까요? 금속 활자도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어제 자료에서 봤던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선 1234년에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했어요. 작고 정교한 글자들이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앙부이구라는 해시계도 있었어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였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류이치도 이제는 말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타케시는 완전히 빠져서 전시물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해.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네. 저는 한국사 연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끊임없이 발전해온 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말은 뭔가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첫날 한국 학생들에게 한 제 말이 얼마나 무지한 발언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박물관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스스로 훌륭한 문명을 만들어 온 나라였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걸 보게 될까요? 경주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냥 외국의 평범한 풍경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긴 역사와 문화가 스며 있는 땅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와 소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키, 오늘 경주는 어떠셨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소연이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일본 학생들이 오는 게 별로였어요. 또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얘기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소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첫날 제가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이제야 정말로 깨달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가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모르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키가 진심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럼 더 이야기해볼까요? 그날 저녁 숙소 로비에서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와 소연이가 일제강점기에 대해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증조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일본어만 써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로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금지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이의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역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신 것들, 학교에서 배운 것들. 하지만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건 너무 일방적이고 표면적인 것들 뿐이었거든요. 타케시도 우리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걸 자세히 안 가르쳐 주거든요. 류이치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점점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연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사키, 한글 배워보고 싶지 않아요?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글을 정말 배울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종이를 가져와서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써주었어요. 고, 노, 덜, 리.
아, 어, 오, 우.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원리도 신기했어요. 저는 서툴게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려고 했습니다. 사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소연이가 옆에서 도와주며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타케시도 자기 이름을 써보려고 했어요. 타케시는 한글로 어떻게 써요? 민준이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류이치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우리가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더니 결국 자기도 해보겠다고 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건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속에는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를 한글로 쓰는 법도 배웠습니다. 고, 아, 무, 샤, 아, 흐, 아, 무, 노, 이, 덜, 아. 어려웠지만 뿌듯했어요. 소연이가 발음도 가르쳐 주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발음했을 때 민준이와 소연이가 박수를 쳐주어서 기뻤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학교 생활, 꿈,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국경을 넘어서 같은 또래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모두 평화로운 미래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과거의 아픈 역사는 기억하되 미래에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소연이가 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아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천천히 배워서 읽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준이도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일본에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 오전, 저희는 평화의 집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 방문이 가장 두려웠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걸 보고 들으면서 일본이 한국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도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평화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뭔가 숙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여러 할머니들의 사진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다 고생하셨을 텐데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88세 김순덕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를 보시고 화를 내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일본 학생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류이치도 비슷한 표정이었고 타케시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저희를 보시고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니온가코 세이드라, 와타시와 이야기하자. 일본어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일본어를 배우셔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저희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17살 때 끌려갔어. 너희와 같은 나이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따뜻함에 놀랐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할머니의 목소리에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치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할머니께서 하신 다음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그때 일을 너희가 한 게 아니거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저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 분노였어요. 일본 학생들을 보시고 그때의 아픈 기억 때문에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진짜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말씀드리려고 하자 할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사과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 너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대신 기억해줘. 그리고 너희가 어른이 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 그 순간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첫날 한국 학생들에게 한 무신경한 말,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충격적인 현실, 경주에서 깨달은 한국 문화의 위대함, 그리고 지금 할머니의 따뜻한 용서까지. 류이치도 할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평소에 의심 많고 말 많던 친구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할머니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물론 일본어로요. 할머니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나는 이제 늙었지만 너희는 미래야. 너희가 우리가 못다한 일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뭔지 알겠지?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건 복수나 사과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 숙제였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희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류이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키, 우리 정말 몰랐구나. 타케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뭔가 해야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끝나면 일본으로 돌아가겠지만 저는 이전의 사키가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평화의 집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할머니의 소원대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지난 4일간을 되돌아봤어요. 불과 나흘 전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대해 별로 기대도 없었고 심지어 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기 싫을 정도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 저 사키예요. 아, 사키구나. 수학여행은 어땠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제강점기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께서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보고 왔니?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들, 경주에서 느낀 충격,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자료들, 그리고 할머니와의 만남까지.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왔는지 알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역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말이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외교적인 고려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 너희 세대가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아버지의 솔직한 답변에 놀랐어요.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아버지, 그럼 제가 느낀 게 맞는 건가요? 한국은 이미 발전된 나라였는데 일본이 오히려 방해한 건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복잡한 거야, 사키야.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는 편향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다. 특히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지. 너도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진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저는 용기를 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더니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것도 사실이다, 사키야.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그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 그 순간 저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어요. 어려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주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많이 공부해라. 여러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도 계속 교류하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지. 무엇보다 편견 없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곧 비행기를 타야 해요. 그렇구나. 사키야, 이번 여행이 너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구나. 집에 오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아버지도 너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겠다고 하시니까 든든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4일 전에 사키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류이치도 자기 부모님과 통화를 한 후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더라. 타케시는 이미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더 많이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의 약속대로 계속 교류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도쿄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간단한 여행 후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타케시와 류이치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셋이서 며칠 동안 자료를 정리하고 사진들을 선별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들, 경주 박물관의 문화재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각각의 사진마다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교실에는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저는 긴장했지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섰다고요? 한 친구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친구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용서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교실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어요. 류이치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우리가 배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타케시도 경주에서 본 문화재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친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물론 모든 친구들이 바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사키 팀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한국 측 자료만 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고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학교에 한일 역사 바로 알기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셨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진실을 추구하는 건 교육의 본질이라며 허가해 주셨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여러 관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자료도 보고 한국 측 자료도 보고 제3국의 자료들도 찾아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진실은 하나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민준이와 소연이와는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소연이가 보내준 한글 편지도 이제는 반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천천히 읽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언어를 배우는 건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반대 의견을 표하시기도 하고 가끔은 반일 학생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게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집에서 함께 역사책을 읽기도 하고 외무성에서의 경험담도 들려주십니다. 공식적인 입장과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세요. 6개월 후에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한일 청소년 진실찾기 워크숍도 열었어요. 양국 학생 80명이 참여했는데 민준이와 소연이도 일본에 와서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편견 없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그 4일간의 한국 수학여행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타케시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고, 류이치도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셋 다 각자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민준이에게 이메일을 쓰고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경주에서 올려다본 별들을 떠올립니다. 국경도 편견도 없는 하늘 아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별빛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진실의 별빛은 모든 경계를 넘어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감동 시선에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감동 시선과 함께하는 매일이 특별해지시길 바랍니다.